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악마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얼마 전에 살아있는 악마를 보고 치를 떨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분이 안 풀리고 너무나 답답한데요. 정말 힘들게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사연을 작성해 봅니다. 저와 아내는 공장에서 만났어요. 제가 아내보다 나이가 많은 연상이었고 공장에 먼저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었죠. 아무래도 몇 년 일찍 들어오다 보니까 공장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았고 그래서 뒤늦게 들어온 아내에게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생산직 공장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여기 공장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맨날 일하다가 도망가거나 솔직히 이런 말하기 좀 죄송하지만 바닥에 용변을 놓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장이다 보니까 일이 힘들어서 짜증내고 이런 거는 충분히 제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능한데 그 이상의 것들은 저도 정말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왜 그런 짓을 벌이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나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 체념하는 지경에 이르더라고요. 그렇게 전 이상한 사람들 속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지금의 아내가 돌아오게 되었고 아내의 성격은 너무나 순하고 온순해서 조금만 이곳에 방패 없이 있어도 금방 상처받고 때가 묻을 것 같았어요. 전 그런 그녀가 걱정되었고 나름 짬이 좀 있는 제가 사람들에게 상처 안 받고 잘 대처하는 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꽤나 많이 친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외딴 곳에 공장만 있는 곳에 젊은 남녀 둘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사랑의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지요. 전 조금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먼저 손을 내밀면서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교제를 시작했어요. 굉장히 떨리는 교제였고, 전 그녀와 함께하는 나날들이 마치 솜사탕,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평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수록 지금 내가 있는 이 위치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녀에게 이런 모습으로 고백을 하기 싫었던 저는 공장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한 게 기술을 배우자 마음을 먹었어요. 기술을 배우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공장 일을 하면서 모아둔 돈이 있었고 그 돈으로 아는 형님에게 부탁을 해서 한 정육점에 저를 좀 써달라고 했죠. 얼핏 들은 건데 정육점에서 일하는 게 좀 천해 보일지라도 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하면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잘 버는 사람들은 달에 1,000만 원은 그냥 쉽게 가져간다고 말해준 겁니다. 이거 정말로 매력있다. 내가 하면 딱 좋겠다. 난 머리 쓰는 거 말고 힘 쓰는 거를 잘하니까 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제가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형님에게 깍듯하게 예를 갖추어서 일을 배웠어요. 아무래도 소발골하고 이런 게 날카로운 칼을 쓰다 보니까 한눈 팔다가 온몸이 상처 투성이가 될 수 있었거든요. 최소 내가 목표로 하는 금액을 벌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게 뻔했고 저는 초조했지만 그녀에게 딱 4년만 기다려주면 내가 정말 안정적으로 돈 모아서 당신에게 청혼한다고 했죠.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야 걱정하지 마. 나 어디 안 가. 마음 편하게 기술 배우고 있어. 나도 이젠 공장에서 벗어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서 저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얼굴도 이쁘고 말하는 것도 이쁘고 마음씨까지 아름다운 그녀에게 전 평생을 사랑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전 제 일에 집중을 했고 그녀는 자신의 일을 찾아갔습니다. 공장에서 나온 그녀는
자기가 평소에 좋아했던 레진공예라는 일을 시작했어요. 전 사실 레진공예가 뭔지 잘 몰랐거든요. 뭐 미국에서 건너온 에폭시랑 이런 것들을 합쳐서 공예 일을 하는 건데 손재주가 좋은 그녀는 그런 일을 하는 거에 소질이 있어서 국가에서 연결해주는 직업 전문 학교를 들어가 그거 관련한 일을 배워서 시작한 겁니다. 쾌쾌한 공장에서만 일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남들에게 떳떳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전보다 훨씬 더 자신감 있고 자존감이 올라간 모습으로 저를 대하는 그녀가 전 무척이나 보기 좋았습니다. 그녀, 정말 내 눈에 들어온 순간부터 내 온 마음을 다 줄 수 있게 만들었어. 나 앞으로도 그녀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의 능력을 정말 열심히 키울 거야 하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교제한 지 4년 만에 전 정육점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높은 봉급을 받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빠르게 생활이 안정이 되었어요. 그동안 공장 일하면서 모은 돈이랑 이런저런 것들을 합치니까 꽤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작은 아파트 월세 보증금을 내거나 혹은 외곽 지역의 빌라에 전세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나 바로 결혼해도 되겠다 생각한 전 그녀에게 청혼했죠. 자기야, 나 기다려줘서 정말 너무 고마워. 그동안 나 능력도 없는 내가 성장하는 모습 묵묵하게 지켜봐줘서 고맙다고. 내가 그 마음 시간이 걸려서 많이 기다려야 해도 두고두고 다 갚을 거야 하면서 종로에서 제가 맞춰온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제 청혼을 허락했고 친구 없는 저희들은 결혼식을 생략하고 바로 신혼생활을 들어갔어요. 원래는 제가 결혼 비용 아낀 돈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아내가 비행기 자기 못한다고 이상하게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식은땀이 나고 혈압이 올라가고 숨이 가빠지는 느낌이라서 너무 힘들다고 말했어요. 어쩔 수 없었죠. 아내와 해외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정말로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알겠다고 하면서 전 그녀와 함께 비행기를 안 타고 갈 수 있는 곳은 다 갔습니다. 제주도도 배를 타고 가고 나름 그것도 꽤나 재미있었어요. 사실 저희 둘 다 거의 고아처럼 지냈거든요. 전 아빠 밑에서 자랐다가 제가 26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아주 어린 나이에 아빠와 엄마가 이혼을 하고 동생은 아빠의 손에 자기는 엄마의 손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다른 남자들 만나고 다니느라 자기한테 신경을 안 썼고 자기는 거의 혼자 큰 거나 다름이 없다고 엄마가 있어도 엄마가 없는 것보다 더 안 좋게 컸다고 말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죠. 이를 어쩌면 좋냐 하면서요. 오히려 나랑 비슷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더 끌리는 게 있었고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싶고 그랬습니다. 그런 배경이 저와 그녀를 천생연분처럼 만들어 주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삶이 지속되고 있을 때 뜻밖의 사람이, 아니 너무나 생각하지도 못한 존재가 찾아온 겁니다. 그 존재는 바로 아버님이었어요. 장인어른이었던 거죠. 제가 일하는 곳에 갑자기 한 남자가 불쑥 와서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자네가 박지성인가? 네?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이시죠? 그리고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신 거죠? 하면서 저는 물었어요. 그러자 그 남자가 내가 신애라 아빠일세. 에라가 아빠가 있다고 말 안 했나? 허 하면서 악마의 미소를 짓는 겁니다. 제가 왜 악마의 미소라고 말을 했냐면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신 건지 이빨이 사가가지고 웃을 때 악마처럼 보였어요. 순간 섬뜩하더라고요.
정육점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형님이 제 뒤로 와서 야, 진짜 네 장인 맞아? 뭐야?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전 몰라요, 형님. 나도 처음 본 장인이에요. 일단 아내한테 연락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라고 했지요. 전 일을 하고 있는 아내의 핸드폰에 이 사실을 말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일을 하고 있어서 제 문자를 보지 못했던 거죠. 일단 저도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장인이라는 사람에게 바빠가지고 나중에 다시 찾아오시면 안 되냐고, 아직 아내에게 장인관에서 들은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서 저 좀 당황스럽고 곤란하다고 하면서요. 장인은 또 악마의 웃음을 지으며 허허허 그래 하고 가게를 나갔어요. 장인이 가게를 나가자마자 쎄한 공기가 확 빠지면서 뒤에 있던 형님들이 야, 진짜 뭐 저런 사람이 있냐?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여기 공기를 확 가라앉게 만들고, 나 참 진짜 너무 무섭네. 이건 아니다 싶다. 왜 이러냐 여기? 나 무서워 진짜. 야, 저 사람 너 아내한테 꼭 물어봐. 진짜 장인이 맞냐고. 쎄하다 쎄 라고 하면서 그 큰 장정들이 180이 넘고 몸무게 다들 평균 80kg가 넘는 사람들이 한숨을 푹 쉬면서 말할 정도였지요. 그만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쎄한 기운은 엄청났습니다. 그렇게 2시간 후 전 퇴근 시간이 되어서 옷을 갈아입고 뒷문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전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뒷문 바로 옆에 한 남자가 쪼그려 앉아서 고개를 위로 쳐들고 저를 헤헤 쳐다보는 거였어요. 다시 보니까 장인이었던 겁니다. 우리 딸이 뭐래? 나 보고 싶다지 라고 하대요. 저는 아내에게 아직 아무런 말이 없는데 정말 제 아내 에라의 아버님 되시는 분 맞나요? 제가 일부러 의심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는 아니고 이런 거는 확실해야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서요.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딸과 아빠의 관계라는 것을요. 하면서 말하자 옷 가장 안쪽에서 거의 수년은 지나 보이는 의료보험증을 꺼내 보이는 겁니다. 그곳에 4명의 가족 이름과 민증이 적혀 있었죠. 신혜라, 제 아내의 주민번호와 이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로 아버님이 맞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전 너무나 찝찝했지만 그래도 제대로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아버님,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의심을 한 건데 그게 기분이 나쁘셨다면 정식으로 사과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아닐세, 허허 하면서 제 등을 두들기더라고요. 두들길 때마다 온몸에 느껴지는 소름. 기가 바짝 설 정도였습니다. 고양이처럼요. 아버님은 자네, 내가 자네 집을 좀 가보고 싶은데 내 딸도 좋아할 걸세. 오랜만에 아빠가 나타났다고 하면 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급한데 아내는 웬일인지 오늘따라 전화도 안 받고 결국 전 그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아내 없는 저희 집에 장인을 데려갔습니다. 진짜 함께 있는 1분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삐삐삐삐 거리면서 아내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전 바로 식탁에서 일어나서 자기야! 하고 마중을 나갔습니다. 아내는 나 전화기가 꺼져서 문자 메시지 온 것만 확인하고 내용은 못 봤어. 여러 개 왔던데 무슨 일이야? 야! 하면서 말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버님이 얼굴을 보고 소리를 지른 거였어요.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어떻게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온 거야? 하면서 아내는 순식간에 손을 발발 떠는 겁니다. 전 뭔가 내가 모르는 둘만의 무슨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고 아내에게 눈치를 보냈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아내는 고개를 돌려 장인을 보면서
어떻게 내 남편 찾아가고 우리 집까지 온 거냐고 설명을 좀 해보라고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샹이는 내가 죽을 때가 되었대. 폐암이라는데 병원에서 항암 치료하는 건 의미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죽기 전에 우리 딸들한테 사죄를 하려고 왔지. 미안해 아빠가 잘 못해줘서. 아빠 이제 살아봤자 몇 년 살지도 못하는데 좀만 신세를 좀 지면 안 될까? 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너무나 뜬금없는 아버님이 제안에 아내와 저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내는 싫다고 명확하게 말했지만